그녀는 말하곤 했죠. 조금은 미쳐도 좋아. 지금까지 없던 색깔들을 보려면 그게 우릴 어디로 이끌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 모두 불러요. 반항아와 이단자, 화가와 시인과 광대들, 꿈꾸는 바보들을 위하여, 비록 미치광이 같은 그들이지만 부서지는 가슴들을 위하여, 망가진 삶들을 위하여. 나의 시작은 아마도 그곳인가 봐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에 등장하는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주인공 미아는 배우 지망생으로 거듭되는 오디션 실패를 하면서도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참혹한 현실을 견디죠. 우연하게 찾아온 기회. 오디션 현장에서 미아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배우의 꿈을 심어준 이모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과 선택에 대한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진 모르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더욱더 무모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스스로에게 말해주자고요, 우리. 어쩌면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도전과 선택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으로 향해 가는 길이었다면 우리 삶에서 그 어떤 도전과 시도도 단 한 번 실패인 적은 없었을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신영목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네, 저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네. 이게 누구나 그런 거라서 네. 그렇죠. 말씀드리기가. 네, 보편의 감성이죠. 네. 네, 맞아요. 신영목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당선되시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내신 시집으로는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 바람의 100만 번째 어금니, 아무 날의 도시,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면 내가 돌아보았다, 나의 끝 거창 등이 있습니다. 시작문학상, 노작문학상, 백석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최근에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시간에 온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시집 내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집이 사실 팬데믹 위드 코로나 같지만 네. 약간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연속선에 있을 때 나와서요. 시집에서도 계속 뭘 끓여 먹고 집에 있는 내용이 많은데 찌개. 네. 찌개를 많이 끓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빨간 찌개 좀 좋아하거든요. 네. 네. 모든 하얀 걸 시켜놓고도 빨갛게 만들어서 먹는데 네. 네, 똑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네. 특히 좋아하는 찌개가 있으시다면? 사실 저는 라면을 가장 좋아하고요. 네. 라면 거의 마니아라서 네. 하루 세 끼를 라면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위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건강하시다. 위가 괜찮으니까 라면을 네.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라면에 뭐 넣어 드시진 않으시고? 채소가 있으면 다 넣어 먹는 편이에요. 파, 마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추가 있으면 상추도 넣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풋 느낌이 나는 푸른색 그 채소를 넣으면 맛이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좋아합니다. 그 순간 라면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상추를 넣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요리다. 요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면 먹고 싶네요. 네.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시간에 온다. 라는 시집은 2000년에 데뷔하신 이후로 6번째 시집이세요. 네, 네. 이전 시집과 비교했을 때 특히 이번 시집을 엮으면서 신경 쓰시거나 좀 염두에 두신 부분 있으신가요? 아, 제가 앞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네. 했는데요. 네. 그전까지는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무게감을 내 스스로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정직하게 나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런 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은 다른 것보다도 그냥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에 집중했던 시집 같습니다. 네. 지금 시인님에게 중요한 것들, 곁에 있는 것들 네네. 집중한 시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번에 내신 시집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시간에 온다는 5번째로 출간하신 소시집 나의 끝 거창을 묻기 바로 전후에 쓰인 시 53편을 펴내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이 두 시집을 펴내시는데 얽힌 에피소드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세계에 대해서 나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속에 내 기억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위치한 곳 내가 위치한 곳들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 정직하게 드러내는 과정 그것이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 는 모두 제 시간에 온다. 그러다 보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제가 일 안 하고 논다는 게 사실 멍 때리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눈앞에 좀 비가 있어서 근데 요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팬데믹 때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 제가 외롭다고 어딘가에 썼을 때는 그게 외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건 심심함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어쨌든 어떤 이 세계의 어떤 뒤틀림 때문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아지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던 그 심심함이 내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 넣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외로움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아닐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오래된 노래라서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사랑이 외로운 것 네. 운명을 걸기 때문에 지금 가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정체에 대해서 묻게 되더라고요. 네, 묻는 과정들이 좀 반복되는 것 그것이 이 비에 대한 이야기고요.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나의 끝 거창도 사실은 저한테는 같은 맥락으로 왔던 이야기예요. 그 속에 있던 내 기억들. 나의 끝 거창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선배님들이 계신데 그 이야기를 뭐 써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계속 사실 못 쓰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죄책감 같은 게 있었죠. 이제 분신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청탁을 받았을 때도 못 쓴다고 했었고 가깝게는 세월호 때도 저는 좀 이렇게 못 쓴다고 했는데 뭐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비겁하게 느껴지고 조금 죄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죠. 네, 또 쓸 때는 나의 것 거창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서 그 초고를 거기 등장하는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쭙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뭐 술 사면 괜찮다 그래서 내려가서 두 분 이 책 덕분에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시집인데 사실은 저한테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온 시집인 것 같습니다. 시인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시인님께서 멍 때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네. 멍 때리는 시간 같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노는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뭉클했습니다, 마음이. 네, 감사합니다. 널리 좀. 제가 널리 알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 옛날에 정말 멍 때리기 대회를 했었어요. 서울에서, 네. 서울시에서. 그때 제가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그 고수부지에서 한 거? 서울시에서 주최해서 처음에 시청 앞에서 하다가 나중에 고수부지로 갔던 것 같아요. 네. 나가려고 했더니 네. 그때 제 가까운 곳에 뭐 송종훈 평론가가 살았었는데 네. 좀 그러지 말라고. 대회까지 나갈 일은 아니다. 빨리 조금 창피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지만 멍 때리는 시간 되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시집 제목이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시간에 온다입니다. 시집 수록작 중에 예술영화라는 시의 한 대목에서 따온 구절인데요. 시집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한 두세 개의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 시집들은 제목을 일찍 결정을 하고 심지어 제목부터 결정하고 시를 채워나갔던 적도 있는데 이 시집은 그러지는 못했고요. 뭐 제일 마지막 시 모든 우산은 비의 것 그리고 생활사라는 시 그리고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시간에 온다 이 세 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생활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제목으로 이 시집 전체를 그냥 가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가진 게 없는 내면인데 조금이라도 숨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우산은 비의 것은 이것이 말을 뒤바꿔 놓고 보면은 설명이 너무 쉽게 된다는 느낌도 들어서 제가 무척 좋아하는 제 시지만 좋아하는 시지만 그래서 약간은 어떤 일상의 평범함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비를 맞는 그 순간에 좀 그 순간이 사실은 비 맞기 이전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순간들이 운명적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으로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너무 멋있는 제목이에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네. 그렇지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는 모두 제 시간에 온 거지 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멋있는 해석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예술영화라는 시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광주로 이사를 갔고요. 네. 거기서 광주극장이라는 단관이 있더라고요. 네. 요새 다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는데 네. 그 단관에서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 갔다 왔던 어떤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썼는데 그 모든 일상의 어떤 풍경들 뻔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일상의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전혀 다른 어떤 세계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우리는 다 있잖아요. 네, 그 세계를 조금 그려보고 싶은 생각에서 시작된 시입니다. 너무 일차원적인 질문이지만 네. 비가 왔나요? 그때? 네,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나요? 네, 바닥에 약간 그 가로등빛이 반달그렸던. 계절은 어느 계절?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요? 네. 너무 시인님의 시와 너무 잘 어울리는 그 가을의 비 느낌이 네요. 네, 이 예술영화라는 시도 너무 저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칭찬해 주시면 제가 너무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되게. 네, 그리고 저는 시를 읽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와 나만 있다, 이 세계에.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멋진 세계에 이 시와 나만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아서 시를 읽을 때 네. 좋거든요. 딱 그 세계에 있는 느낌? 네, 그래서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지 않나요? 소설은 잘 모르겠어요. 해가 지는 쪽으로 저는 좀 그런 느낌. 네, 시를 읽을 때 뭔가 되게 제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도 좋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술영화라는 시를 읽을 때도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집을 펼치면 시인의 말이 나오는데 그 시인의 말도 되게 아름다워요. 네. 그 시인의 말의 한 줄을 읽어보자면 나는 이제 10개를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10개의 끝에는 문지기처럼 사랑이 서 있다는 것.
그건 하나를 알았을 때도 그 하나의 끝에 서 있었던 것. 과연 이 10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10개가 많아 보이지만 이 세계에는 수억 개가 있을 텐데. 네. 사실 이제를 겨우로 바꿔도 무방할 텐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를 자꾸 먹더라고요. 그쵸. 네,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뭔가가 내 속에 또는 내 주변에 쌓여가고 있고, 사실 10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10개를 잃어버렸다는 말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볼 것들이 더 많다는 뜻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되게 심오합니다. 그렇지만 뭔지 막 수긍이 되고 있어요. 네, 시인의 말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집 속에는 비를 주제나 소재로 한 시가 참 많은데 그 비의 이미지들이 뭔가 찌르거나 긁힌 자리, 두드리거나 뭐 사라지게 만들거나 색깔도 형태도 없는데 뭔가를 바꿔놓거나 막 그런 진짜 다양한 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이미지와 느낌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시인님 이번 시집에서의 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어떤 특별한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들은 저 스스로도 잘 못 찾겠어요. 근데 비가 유독 저한테 많이 보였던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비 앞에서 멍 때리고 있는 비 내리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저를 어느 순간 제가 발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근데 아까 뭐 시인의 말에도 썼지만 이 비라는 개체는 구름이었을 때도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도 구름이었을 때는 구름이고 수증기고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물인데 그 순간 내 앞에서 순식간에 지나가고 사라지는 그 순간에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나쳐갔던 상념 같기도 하고 또 그 순간에 어떤 과거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가 슬쩍슬쩍 얼굴을 내밀 때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를 이상한 방식으로 엮어내는 거죠. 어떤 기억을 통해서 어떤 상념을 통해서 그게 저한테는 좀 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것이고 미래는 전혀 모르는 것이지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를 지나가 버리면서 계속 뭔가를 꿰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비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너무 멋있다. 구름과 비와 물이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의 흐름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더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훨씬 좋은데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뭔가 그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모양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서 되게 철학적인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시인님의 시 중에 유기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른다. 유기농 먹이를 구하여 때마다 끼니를 챙기고 적당한 사다리를 세워 슬픔이 커가는 것을 오래 지켜보는 방법을 모른다. 슬픔을 몸 밖에 꺼내놓고 바라보는 일은 무엇일까? 어느 날 슬픔의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앞서도 시인님께서 슬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시인님의 작품에서 슬픔의 이미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슬픔이란 건 많은 시인들에게 중요한 화두이기도 한데 시인님의 슬픔은 어떤 것일까? 그냥 번박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 우울증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증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정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본질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거겠죠. 그래서 질병의 형태로 돌려놓는 건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가 조금은 우울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괜한 슬픔들이 맞아. 네 찾아오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애써 지우고 어떤 사회적 과정, 어떤 정치적 과정이나 윤리적 과정 속으로 나를 돌려놓는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비루나 아니면은 존재의 어떤 한계 때문에 서며 있는 그 슬픔 자체를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있으면 다들 조금 시끄러운 상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딱히 뭐 이거 대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봉지처럼 슬픔이나 기쁨을 담고 가는 봉지 같은 존재들이라서 네, 그런 생각. 이 유기라는 시에도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작되었던 시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 너무너무 인간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슬픔을 마주보는 일, 네. 슬픔을 마주보는 시간,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시가. 와, 네. 그 그래. 말씀 들으니까 거울이라는 것이 네. 우리에게 우리 육체를 비춰준다면 시는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일 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우리 모두 마음에 슬픔이 있고 불안과 우울이 있는데 네. 사회에서는 그걸 꺼내볼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혼자 있을 때 시집을 펼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슬픔과 그런 물빛 서린 것들을 나는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것을 질병이나 네, 어떤 증상의 재료로 돌리지 않고 순수한 형태로 딱 맞아요. 보게 하는 것. 네. 네. 그런 걸 우리는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혜목 시인님의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시간에 온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인님께서 예전에 첫 산문집 우리는 이렇게 살겠지 낭독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섣부르게 희망을 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겠다. 인생을 열심히 살라고 하지 말자. 사실 그런 어떤 구호나 선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우리답지 못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희망이나 사랑이나 이런 개념들, 가치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었군요. 네, 하셨나 봐요. 희망이라는 것은 뭐 숱하게 회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가짜고 흑우라는 것.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도 이상한 방식으로 조금 포장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랑을 어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자리, 현실의 자리에서 사랑을 사유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사랑을 약간 대단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뭔가로 만드는 순간 그냥 사랑이라는 말만 꺼내면 모든 것을 납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 네, 거기에서 폭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해서 그랬어. 그것도 그렇고 사랑하니까 괜찮아. 자기에게도 폭력인 거잖아요. 맞아. 사랑해서 그러면 안 되고 사랑해도 괜찮은 것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은 일상에서 관계의 영역 속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굉장히 사소한 어떤 나눔 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사소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그 사소해졌을 때 아주 그 시로라기 같은 사소함으로 남아있을 때 오히려 그 시로라기가 모든 것들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좀 희망, 사랑 이런 단어들을 쉽게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의 진짜 의미, 그것들을 생각해보지 않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각자가 한 번쯤은 깊이 사유해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정말 사랑은 내가 사랑을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돌려놓는 순간 이게 이상한 이유들로 계속 작동을 하면서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님의 사랑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맞아요. 뭔가 너무 당연시되는 것들이 주는 억압과 부담과 그리고 어떤 때로는 폭력들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집에 해설을 맡아주신 양경원 문학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이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파수꾼, 시인은 지금 시대가 잃어버렸거나 지워버렸거나 사라지게 만든 무언가를 찾아 우산을 씌워주는 일을 내내 할 것이다. 읽으면서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문장인데 시인님께는 이 시대가 잃어버렸거나 사라지게 만든 무언가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졌어요. 어떠세요? 네, 되게 너그럽게 써주셔서요. 네. 우리가 왜 약간씩 더 뜨거웠을 때 세계에 대해서 더 격정적으로 어떤 반응들을 하거나 이런 상태였을 때 저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막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관성들이 그냥 다른 분들이 여전히 좀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지기 위해서 손을 약간 비워놓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엊그저께 제가 사실 어느 장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종이책이 사라지고 다 이렇게 이북이라고 하나? 네, 들어가서 콘텐츠만 우리가 소비를 하고 이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물성이랄지 느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과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저한테 익숙했던 것을 기준으로 그 나머지를 판단을 하다 보면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조카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뭐 보면 이렇게 넓히게 하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도 이렇게 종이책이 주는 질감, 물성을 통해서 관계성을 갖지는 못할 거야. 아마 잃어버리겠죠.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 기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방식을 작동시켜서 다른 물성과 다른 관계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뿐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다지 뭐 내가 잃어버렸나? 그러면 어딘가에서 다른 것으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럼 뭐 이야기가 조금 새나가지만 AI도 저는 그렇거든요. 네. AI가 시를 쓰기도 하고 요새 소설도 쓰기도 하잖아요. 어떠실 거예요? 저요?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AI와 경쟁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저도 별로 걱정하지 않거든요. 네. 시가 좋으면 저는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읽는 순간에 내 존재가 조금 몇 센치 옮겨갈 수 있다면 뭐 그게 누가 썼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 언론에서 AI가 뺏어갈 일자리 막 리스트 나오잖아요. 전 그게 조금 불순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일을 하면 일을 해서 재화를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 대신 일을 해주고 재화까지 생산하면 저는 시를 읽고 놀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걱정을 하지? 근데 이건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 AI를 누군가가 독점하기 때문이겠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맞아. 그런데 로봇이 일을 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재화가 생산되었다는 거니까 그걸 나눠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맞네요. 네. 전혀 다른 지점의 어떤 고민할 지점이 생기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AI가 시를 써서 시집을 내고 그게 잘 팔리면 제가 굳이 시를 안 쓰더라도 뭐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시뿐만 아니라 옹구려와 관련된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동안에 저는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아무리 AI가 발달을 해도 이렇게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시간에 온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AI의 상상력으로는 전복할 수 없는 상상력 아닌가요? 더 좋은 제목을 더 좋은 제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럴까요? 저는 잘 AI가 과연 비의 시점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시인님은 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교수님으로서 어떠세요? 이 시를 쓰는 일과 시를 가르치는 입장, 이것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 근데 시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시를 배운다는 뜻이기도 아, 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후자 쪽이 훨씬 더 많은데 아,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냥 몇 가지 방법론상의 요령들이겠죠. 근데 학생들의 시를 보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제가 잃어버렸던 어떤 시의 어두운 기운이랄지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과 내 속에 묻어버리고 온 어떤 슬픔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람에 팔랑거리듯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월급을 받아도 되나? 오히려 제가 뭔가를 돌려줘야 되잖아. 저 친구들은 돈을 내고 와 있고 저는 돈을 받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를 같이 공부한다는 것, 그때 내가 주는 것이 너무 작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들이 너무 커서 약간 송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시라는 것이 또 신기해서 새로운 시인들이 등장을 하면 그 시인들은 그 새로움만으로도 기성 시인들의 스승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나한테 어렵고 잘 모르겠다는 것은 내가 배워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 앞에 있으면 계속 제 스스로가 약간 겸손하기 싫은데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모두 함께 순간들이. 배우는 장소. 네. 스승도 배우고 제자도 배우는 장소가 학교. 그분들이 스승님들이시죠. 네. 진짜로. 네. 이거 들으면 또 등록금 반환 해달라고 할까 무섭긴 한데 이 사회 구조는 일단 우리가 통째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진실은 그렇다는 것.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서로에게 배우는 그 장소를 함께 한다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만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인님이 직접 시를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예술영화 네.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예술영화. 우산을 쓰고 극장에 간다. 주인공이 멀리서 걸어올 때 끓는 물 속에 막 던져진 계란 흰자 같은 담배 연기가 흐른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일들이 있어서 나는 나지. 말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 않은 곳을 갔다 오고 우산을 들고 있다고 중얼거리지 않으면 감쪽같이 우산은 사라져. 우산처럼 사라져. 혼자서 극장의 어둠 속에 남는다. 비 온 뒤 돋아나는 독버섯처럼 대사가 시작되면 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처럼 사는 이야기를 살려고 극장에서는 우산을 접고 본다. 스크린 가득 비가 내리지만 아무도 우산을 펴지 않는다. 아무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 우산처럼 비 오는 이야기에 적고 있어서 비처럼 흐르는 극장의 어둠 속에는 영화 속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것 같아.
팝콘이 떨어지면 떨어진 곳에서 희뿌옇게 일어서는 것들, 채도가 낮은 어둠을 조용히 솎아내며 사람이 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같은 말을 영원히 반복하는 영혼이,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보인다. 한 사람이 된 어둠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걸어간다. 우산을 펴고 우산처럼 마음을 쓰고 집으로 간다. 비 오는 날 어둠은 비가 쓰고 온 우산처럼 구석에 버려져 있다.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시간에 온다. 비와 약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지.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 센스등마저 꺼지면 어둠 저편에서 대사가 들린다. 팝콘 좀 줘. 조용히 해. 곧 시작해. 내 머리의 암실에서 누군가 내 생각을 환풍구로 돌리며 담배 연기 같은 하루를 흘려보낸다.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길죠?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표제작이기도 하고요. 아까 비 이야기 나누고 광주 이야기 나누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어른거려서 네, 어른거리는 것을 내용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코너예요. 아, 네. 요즘은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요즘요? 네. 음식도 좋고 뭐 영화도 좋고 다 좋아요. 취미도 좋고. 아, 네. 요즘 없으셔도 돼요. 아, 네. 뭐 계속 줄곧 좋아하는 것은 멍 때리기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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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사실 제가 이렇게 TV 앞에 너무 자주 있더라고요. 아, 네.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OTT는 한국 드라마도 자막을 제공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켜놓고 그 자막을 따라 네. 읽는 재미?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사로 목소리로 전해 들을 때와 활자로 읽을 때가 묘하게 다른데 그 활자로 읽으면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흔하게 지나갔던 어떤 대사들, 제스처들이 맞아. 활자를 따라 읽었을 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시적일 때도 있고 문학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 자막 켜놓고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요즘 즐겨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멍 때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 뭔가 공부하시는 느낌이고 되게 늘 시를 생각하시는 느낌이에요. 아니, 멍 때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한 몇 년 전이었는데 이 전시집을 내려고 준비를 할 때 제가 시골에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그 어머니 집에 옆방을 조금 빌려가지고 며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연말에 가까울 때여서 식구들이 이제 다 모일 때가 있었는데 우리 둘째 형이 이제 오지랖이 넓어서 사회를 보거든요. 그래 큰형은 올해 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럼 큰형이 올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돌아가고 나서 내 차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막내는 뭐 이렇게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다음 시집이 곧 나올 거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는 시 쓴다 카드만 맨날 멍하게 앉아있다. 그게 어머님 그게 시 쓰는 겁니다, 어머님.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을 태우고 다닐 때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문자로 다닐 때 그 대답도 시적으로 하셨어. 그냥 직접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대답도 시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인님의 멍 때리는 시간이 절대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네. 가족분들이 모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산성의 시간이죠. 네, 그렇게. 네, 맞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실 특별한 계획을 잡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물론 시들은 그때그때 저한테 찾아오는 것들을 쓸 수밖에 없고 쓸 텐데 다만 언제부턴가 제가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는 용기가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의 끝끝창이나 제 시간에 온다 이런 시집을 내면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쓸 수밖에 없고 쓰고 싶은 것을 계속 용기 있게 쓰는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좀 계획입니다. 네. 계획마저도 너무 시적인 계획을 저 오늘 집에 갈 때 날아갈지도 너무 띄워주셔서 정말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뜻깊은 얘기 마음에 너무 와닿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문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신다면. 네, 저는 재진영 작가 팬으로서 네, 작가님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무척 행복했고요. 다음에는 이 마이크 말고 네. 다른 거 약간 투명한 액체 같은 것들도 네. 사이에 놓고 네.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으실까. 네. 네,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문학이라는 것, 글이라는 것을 쓰고 읽을 테니까요. 그 미진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인사말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인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목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문영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가끔 시를 쓰고 있고 더 가끔 노래도 부르고 있는 광문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문영 시인님 소개를 드릴게요. 2018년 창작가 비평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시인님? 예, 저는 회사 영업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미뤄뒀던 출장이나 외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좀 재개가 돼서 지난주부터 좀 바쁘게 다니고 있고 또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멀리 집을 이사하게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바쁘셨네요. 아닙니다. 이사가 아주 큰일인데. 네네. 그렇죠. 네. 오늘 강문영 시인님과 이야기 나눌 취미는 바로 밴드 보컬입니다. 네. 또 멋있어요. 어떻게 밴드 보컬에 빠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등학교 때 음악이 아니라 만화책을 보고 밴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화책을 보고? 네, 만화책이요. 아마 유명한 만화책을 아실 텐데 천계영 작가님의 오디션이라는 너무 유명하죠. 네, 그 만화를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보고 거기 이제 만화책이라 음악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떤 그 주인공 재활용 밴드 그 분들 이제 스토리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멋있어서 그쵸.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미 학교 밴드부 모집이나 이런 건 끝나가지고 이제 친구들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예, 그 만화를 또 이제 같은 만화 보고 그러잖아요. 그 나이 때 그래서 다행히 좀 이제 호응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따로 밴드를 모으신 거군요. 아, 예, 뭐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만화책 보고 내가 되게 멋있다. 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냥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밴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악기가 네. 어우러져서 음악을 만드는 예, 거잖아요. 그 중에 보컬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 아, 예, 저희가 이제 파트를 정하고 이럴 때는 조금 의외로 보컬이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한 친구가 이제 교회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이제 악기 그 교회에 다 가지고 있고 다 할 줄 아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한테 좀 우선적으로 이게 먼저 선택권을 줬는데 자기는 드럼 하고 싶다고 그랬고 또 어떤 친구는 집에 누가 쓰던 또 기타가 있어서 뭐 기타를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베이스 보컬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네,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베이스는 별로 이게 어떤 악기인지 잘 몰랐어요. 당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러니까 별로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둘 중에는 내가 보컬 하겠다 그랬는데 예, 친구들이 다 그냥 순순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되게 친구들이랑 처음부터 합이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뭐 별 갈등 없이 그냥 잘 나누고 예, 분배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보컬을 제외하고 네네. 제일 자신 있는 파트가 있다면? 가끔씩 이제 기타를 같이 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리를 조금 풍성하게 내야 된다거나 또 이제 기타 원래 치는 친구 약간 솔로 약간 막 이런 거 할 때 조금 이제 약간 반주처럼 이렇게 쳐주는 그런 기타를 할 일이 있어서 예, 그거는 좀 어깨 넘어 조금 배웠고요. 배워서? 그냥 예, 그냥 제가 연습하는 곡만 예, 칠 줄 아는 정도로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레퍼토리 몇 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옛날에 고등학교 처음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그때 약간 저희 사이에서 유행했던 장르가 약간 밴드로 치면 엑스제팬 막 이런 거, 네, 막 네. 락인데 네. 되게 멜로디가 엄청 서정적이고 약간 락 발라드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네. 그런 곡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 곡들 중에는 뭐 이브, 플라워,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네, 밴드들을 네, 주로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전 밴드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요. 그러면 시인님 강문영 보컬리스트의 개성과 발성 이런 거 네. 말씀해 주신다면 되게 쑥스러운데 자신감 있게. 네, 저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이 질문을 보고. 근데 네. 그 지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지금 이제 회사에서도 밴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기타 치시는 분이 되게 음악적으로 되게 깐깐한 분이세요. 기준이 높은 분인데 잘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인데 언젠가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되게 성량은 되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신 걸 보면은 네. 그분한테 그런 말씀 들을 정도면은 네, 성량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연주할 때 이제 앰프로 나오는 다른 소리들에 별로 이렇게 묻히지는 않고 예, 잘 들리는 크기. 네. 그렇죠. 이게 제 중요하죠. 성량은 정말 네네. 그 짱짱한 그 악기들에서 딱 뚫고 나와야 네네네. 되니까. 근데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네. 들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강문영 시인님께서도 혹시 그러면 네. 닮고 싶은 보컬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되게 많았어요. 예. 그 볼 때마다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제 또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되고 싶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제일 딱 한 명을 이게 딱 꼽으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 듣고 제일 좀 이렇게 감동 받은 그런 노래가 너바나 커트 코베인 목소리가 되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엄청 이제 보컬로서 막 엄청 정교하거나 테크닉이 막 우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되게 어떤 거칠고 약간 뭐 어떨 때는 되게 또 심드렁하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노래 자체가 그 팀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밴드의 보컬이라면 무릇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제일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대 네네. 시절의 너바나는 우상이죠. 뭐. 네, 너무 좋죠.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문영 시인님의 밴드 보컬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예스 또는 노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궤적에는 언제나 밴드가 있었다. 네, 이거는 노 하겠습니다. 이거를 언제나를 네. 자주 정도로 바꾸면 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있었다는 네, 네, 예스. 네. 네. 합주는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종합 예술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예, 이거는 노 하겠습니다. 노 예, 그 질문이 완전 딱 100%여야만 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네. 아름다운 또 제가 또 시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네. 예스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질문에 노 하실 것 같은데 네. 시인 강문영을 만든 것은 파랄이 음악이다. 이거는 노 하겠습니다. 제가 8알 너무 과하고 한 3알 정도면은 3알 또 정도. 예스가 되지 않을까. 30%. 네, 적진 않은 네. 비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중요한 궤적에는 언제나 밴드가 있었다에 no, 자주 있었다. 네, 자주. 네. 뭐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밴드를 하다가 지금은 직장에서도 네. 밴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직장인 밴드를 결성하시게 된 이유와 멤버 네. 구성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같이 들어갔던 동기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어떤 기로에 있을 때 그만두기 전에 한번 회사에서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보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내에 몇몇 동호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밴드가 없길래 또 한번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밖에서 뭐 드럼 치셨던 분, 기타 치셨던 분 다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다 각자 다른 부서고 서로 잘 모르는 분들이긴 한데 제가 이제 한번 규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또 다들 마음속에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지금 한 뭐 4, 5년 정도 이렇게 하셨구나. 밴드도 하면서 회사도 잘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마의 인연을 극복하셨군요. 밴드로서. 밴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쯤이 제일 많이들 나갈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를 버티면 계속 남는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후자가 됐습니다. 극복하셨어요. 네. 네네. 오, 실질적 리더시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예, 뭐 리더라는 직함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오, 되게 훌륭하시다. 직급은 가장 낮지만, 네. 직급은 가장 네, 네. 낮지만. 하지만 합주실에서는 그런 직급 고하에 상관없이 약간 제가 약간 좀 마에스트로처럼 좀 이렇게 네. 현장 지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락 네. 스피릿. 네. 직급 따위 네, 던져버려. 네, 네. 그 자리에서는 네. 네. 우리는 실력으로 말할 뿐이야. 네. 합주는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종합 예술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해도 노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합주의 맛을 시인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합주란. 이런 게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너무 좀 뻔한 대답 같긴 한데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햄버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빵, 고기, 채소 이런 것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치. 또 정량으로 또 이제 정해진 어떤 음량과 코드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최고의 맛을 내는 그쵸. 그런 또 활동이지 않은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햄버거에 토마토 없으면 너무 서운해. 그렇죠. 네. 뭐 하나가 이제 튀면은 좀 안 되는 안 조화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화가 정말 중요하죠.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면서 밴드 활동 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도 꾸준히 합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보통 합주실을 대여해서 회사 근처에 퇴근하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연습을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합주실에서도 많이 코로나가 발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또 이렇게 또 마스크도 벗고 노래하다 보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리고 회사의 이제 지하실이나 강당 같은 거 행사 없을 때 밤에도 비어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도둑 연습처럼 그렇게 하고 모두가 모여서 하는 연습보다는 한 2-3명으로 그러니까 저희 밴드 5명, 6명 정도 있는데 그 안에 또 이제 유닛이 있어요. 활동하는 게.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또 나름대로 음악 활동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닛도 있어요. 유닛 있죠. 그 이제 종종 이제 섭외 같은 게 이제 들어오는데 행사장 여건에 따라서 뭐 이제 드럼이나 이런 뭐 세팅이 안 된다, 앰프가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어쿠스틱 버전으로 이제 기타 하나씩 들고 한 2명 정도만 이렇게 가서 네.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네. 경우에 따라 그렇게 유연하게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회사 생활보다 밴드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강문영 시인님의 지난 인터뷰를 보니까 네. 밴드 활동을 하면서 쌓은 음악적 운율이 시를 짓는데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음악과 시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게 제가 처음에 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약간 음악 때문이었거든요. 대학교 때 밴드 친구들하고 여러 경연대회 같은 데를 많이 좀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고 이런 몇 군데를 이렇게 나갔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시와 퍼포먼스의 만남 이런 제목의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로 뭐 노래를 해도 되고 춤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노래를 좋은 시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이과 친구들이고 저가 이제 국문과니까 네가 한번 시를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이랬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시집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거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래서 후보를 몇 개 꼽아봤는데 되게 한 분의 시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른 게 그래서 최승자 시인님.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자화상이라는 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래를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를 읽고 이 이야기를 어떤 리듬으로 또 어떤 멜로디로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한 게 제가 나름대로 처음으로 이제 시를 해석하려고 했던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시 한 편을 되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시가 되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행사 끝나고 이제 자연스럽게 또 습작도 하게 되고 이랬습니다. 예. 정말 시로 이끌었네요. 예, 그렇죠. 네네네. 밴드 음악이 시를, 시인님을 이끌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네. 최승자 시인님의 시를 선택하셨다니까 너무 네. 또 잘 어울려요. 네네. 그때 최승자 시인님 성함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국문과인데도 근데 이미 이제 많은 친구들의 약간 우상 같은 그런 시인이셨고 그래서 조금 뒤늦게 네. 좋아하게 됐습니다.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취미에 이어서 문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최승자 시인님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네네. 실제로 시인님께서 네. 음악의 영감을 받아서 쓰신 시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밴드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쓴 거는 아니지만 네. 제가 노래를 평소에도 잘 이렇게 흥얼거려요. 사람들 없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영업보다 보니까 차 타고 몇 시간씩 이제 출장 나갈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소리 그리고 소리가 끝날 때 남는 어떤 여운 약간 이런 느낌들이 시에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노래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청각적인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나름대로는 많이 다루려고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창비 신인문학상 수상 당시의 심사평을 네네.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광문영의 시에는 과잉이나 엄살이 없다. 일관된 정서를 뒷받침하는 간결하고 담백한 문장. 오래 마음에 담고 궁굴린 뒤에 최소한으로 내려놓는 언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간결과 담백. 네. 이 시인님의 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제가 처음 이제 그때 이제 습작 시작하고 나서는 합평 같은 거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데 제일 좀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너무 이제 힘이 들어갔다, 예,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게 약간 늘 좀 제가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쓸 때도 힘 빼야 된다. 그리고 차분하게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이렇게 과분하게도 아까 방금 읽어주신 그런 말씀들을 들러주셔서 나는 계속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노래할 때는 뭐 이렇게 하지만 시를 쓸 때는 조금 이렇게 나를 진정시키면서 예, 그게 나에게 맞는 문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그 밴드 그 노래를 들을 때도 정말 그냥 무턱대고 지르는 게 아니고 완급 조절이 너무 중요하고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맞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청자를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시인님의 시 밤바둑이라는 시에 네네.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둑판 위에는 술을 둘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모든 것이 길 같았고 또 가끔은 놓는 돌마다 모두 길을 잃었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간결과 담백 네네. 그리고 담담하고도 솔직한 표현이 느껴지는 구절인데요. 아, 네. 우리의 청춘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작자로서 이 밤바둑이라는 네. 시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제가 여기 이제 바둑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취미 같은 거라서 또 이제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써봤는데 여기도 막 바둑 두면서 뭐 길을 잃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배웠던 바둑 용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삶의 은유 같은 게 많이 담겨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돌로 감싼 데를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같이 싸우고 누가 뭐 죽는다, 뭐 누가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바둑이 이제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둘 때마다 계속 똑같이 바둑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늘 어떻게 끝날지 약간 알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누군가와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지낼 때 보내는 매일 하루하루처럼 뭔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랑 서툴지만 이렇게 잘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랑 좀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프로 기사분들 이런 분들도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바둑을 마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랑 좀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썼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정말 저도 바둑을 잘 모르지만 그건 정말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수많은 기보가 존재하지만 그렇죠. 내가 네. 이기려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너무 멋있다 해석이 그렇죠. 그리고 그 시인님께서 창비 신인문학상 수상 당시 수상 소감에서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비혼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에 남은 고락을 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짐 변함없나요? 이게 당시 제가 너무 경솔했고요. 이 작가분한테 제가 사전에 이거는 안 네. 물어보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지금 11월인데 제가 6월 달에 네. 그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결혼식을 잘 마쳤어요. 하셨군요. 그래서 반지를 그래서 끼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좀 비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것이 신인의 참 모습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지금 이렇게 가끔 누가 얘기하거든요. 그때 너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약간의 그런 부끄러운 감정이 또 듭니다. 근데 너무 귀여우세요. 네, 그렇다고 시를 그때만큼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대신 또 예, 음, 시 말고 또 다른 삶의 다채로운 그쵸. 그런 아름다움을 예,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는 그냥 평생 쓰는 거죠, 뭐. 네, 네, 생활처럼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유, 예. 그 기쁜 소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네. 어떤 작품 골라오셨나요? 네, 제가 이제 스노우볼이라는 제목의 시를 갖고 왔고요. 그 중에 일부를 네.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뭇가지를 매만지면 이따금씩 그 위에 쌓여있던 눈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무너지는 자리마다 잔설이 오랫동안 흩날리며 반짝거렸다. 너의 수많은 머리카락 사이에도 내려앉았다. 흔들릴 때마다 아름다워지는 숲이 스노우볼 같다고 네가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숲의 이름도 모른 채 걷고 있었다. 그 숲을 스노우볼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자고 했다. 너는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소리가 넓게 울려서 노래가 잘 된다고 했다. 바깥에서는 이렇게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그곳에 네가 좋아하는 몇 개의 소절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어느새 리본이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방향을 헤매면서 눈 위에 어지러운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네가 남긴 목소리들이 숲을 떠돌고 있었다. 숲의 안쪽에서 우리를 부르는 듯한 새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새 울음소리를 계속 흉내내던 네가 어느새 제법 비슷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네가 공중을 향해 가볍게 한번 울자 근처에 있던 몇 마리가 따라 울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동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네, 이 고맙습니다.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는 네. 일단은 이 시가 제일 최근에 이제 쓴 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몇 해 전 겨울에 있었던 일, 그 기억을 바탕으로 쓴 거라서 예, 지금 계절에 조금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예, 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낭독해 주신 시에 이어서 네. 시인님께서 소리가 가장 잘 나오는 네. 그런 장소는 어디인가요? 소리가 노래가 가장 잘 되는 장소. 사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뭐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어디서나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찐 보컬. 네, 장소와 공간을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 그 시상식 소감 말씀하셨는데 제 그런 어떤 지나친 비장함이나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요. 네. 이제 뭐 시집을 꼭 내야겠다. 아니면 뭐 아주 너무 뭐 이제 오랫동안 길이 남을 작품을 쓰겠다보다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한 편 한 편을 조금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이어서 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네. 그게 가장 정말 솔직하고도 어려운 다짐인 네. 것 같아요. 꾸준히 쓰는 거 그쵸? 꾸준히 쓰시길 바라며 밴드 너무 보컬로서의 계획 또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사실 그동안 좀 침체가 돼 있었어요. 코로나가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공연 연주자나 이런 분들한테 좀 직격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음지에서 이렇게 조금 약간 몰래 연습을 하고 약간 뭐 그랬는데 조금 이제 기지개를 켜야 하는 시점이고 또 제가 또 리더로서 또 이제 제 직원분들을 지금 한번 또 다독이면서 또 위드 코로나니까 또 이런저런 장소에서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즐거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의 리더로서 상사분들을 잘 구슬리시길 바라며 잘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나에게 밴드 보컬이란 땡땡이다 해주신다면 네. 사실 이거는 지금도 사실 제가 뭐 정하지는 못했어요. 정하지는 못했는데 밴드 보컬이란 땡땡이다. 땡땡이다. 비워두겠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보컬이라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혼자 튀겠다.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제가 어떤 미래에 부를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노래들을 위해 지금은 남겨놓겠습니다. 네. 멋있다. 가장 멋있는 정의 같아요. 네. 선생님이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서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의 내리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락 스피릿이죠. 네.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도 안 떠오른다는 거는 네, 그렇죠. 그래도 로그막 앞에서 좀 겸손하라는 그쵸. 그런 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있는 정의까지 감사합니다. 저희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음악을 취미로 이렇게 정말 이게 좋아서 하지만 뭔가 음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어딘 게 불려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 해온 게 아예 헛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네. 생각도 들고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직장인 밴드를 하면서 마의 인연을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늘 매번 음악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월급날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